여러분, 혹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특히 돈과 권력의 역사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곤 합니다. 지난 117년 동안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4번이나 똑같은 각본이 연극이 상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잡하거나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 패턴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뻔뻔하고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롱 속 금까지 꺼내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위기 앞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거대한 은행들이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이 길을 자초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분담하고 책임을 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마 여러분을 꽤나 씁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은행들은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합니다. 결국 그 위험은 시한폭탄처럼 터져 끔찍한 금융위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부가 등장해 국민의 세금으로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구제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위기를 일으켰던 바로 그 은행들, 재앙과도 같은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경영진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이 구제금융을 통해 더 큰 부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의 금융기관이 정부를 등에 업고 국민 전체를 자신들의 개인 보험처럼 이용하는 교묘하게 짜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보상받는다면 다음번에는 더 대담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은행들은 자신들이 쓰러지기에는 너무 거대해서 무슨 일이 터져도 결국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기막힌 패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4번이나 반복되었는지 그 추악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1907년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모든 은행 구제금융의 원형, 즉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는 지금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가 없었습니다. 은행 규제는 훨씬 느슨했고 은행들은 마음껏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07년 몇몇 은행과 신탁회사들이 구리 주식 투기와 같은 투기성 자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을 대출해준 은행들은 예금주들에게 내어줄 현금이 바닥났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때 당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금융가 J.P. 모건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그는 뉴욕의 주요 은행장들을 자신의 도서관에 모아놓고 말 그대로 문을 잠근 채 파산 직전에 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모건 자신도 막대한 돈을 내놓았죠. 그의 주도하에 자금이 모였고 덕분에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G.P. 모건은 미국 금융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G.P.
모건은 위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헐값에 나온 기업과 자산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그의 철강 회사였던 US 스틸의 강력한 경쟁사였던 한 회사는 평소 가치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위기를 통해 그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미국 금융계에서 그의 지배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막강해졌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파산한 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대출길이 막힌 소상공인들,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1907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구제금융은 시스템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자들이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래의 금융공황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실상은 거대 은행들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최종 대부자, 즉 영구적인 구제금융 창구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그 뒤를 이은 대공황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1920년대 은행들은 끝없는 탐욕으로 거대한 투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부추겼고 예금자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주식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거대한 카지노나 다름없었고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29년 10월 거품은 터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빚더미에 앉은 기업과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미국에서 무려 9,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대공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수백만 명이 집과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한 무모한 은행들은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경영진들은 감옥에 가고 주주들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2년 재건금융공사라는 기구를 설립해 파산 직전에 은행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최초의 대규모 정부주도 은행 구제금융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도박으로 모든 것을 날린 은행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은 대부분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었다는 점입니다. G, P, 모건, 체이스 내셔널 은행과 같은 거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하던 9,000개의 소규모 지역은행들은 그대로 파산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은 구제받고 그들의 경쟁자들은 사라졌습니다. 대공황이 끝났을 때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의 범죄 행위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기와 시장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진 중 감옥에 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공황 시기에 헐값에 나온 부동산과 기업들을 사들이며 부를 더욱 늘렸습니다. 두 번째 반복입니다. 은행이 거품을 만들고 거품이 터져 경제가 붕괴합니다. 거대 은행은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고 작은 은행들은 사라집니다.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권력은 소수에게 더욱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청소 비용은 국민의 몫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우리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것은 이 패턴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잘 기록된 사례입니다. 2000년대 초 은행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약탈적 대출과 금융사기로 주택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남발했습니다. 소득이나 직업, 자산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는 닌자론이라는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자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험한 대출 상품들을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길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부실한 주택담보대출들을 뒤섞어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매수하여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뒤 전 세계의 연기금, 보험사, 다른 은행들에게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며 팔아치웠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와 같은 일부 은행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판 상품이 곧 망가질 것이라는 데 돈을 거는, 즉 쇼를 치는 이중적인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였지만 합법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7년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 부실 대출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거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경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으로 화답했습니다.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투입된 돈은 수십조 달러, 직경 단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기와 무모한 탐욕으로 위기를 일으켰던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월스트리트의 모든 거대 은행들이 구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턴의 활용점정이 찍힙니다. 이 재앙을 설계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던 단 한 명의 월스트리트 최고 경영자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2008년 은행들이 파산하고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던 바로 그 해의 월스트리트는 180억 달러, 약 23조 원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경제를 파괴한 대가로 받은 보너스였습니다.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지만 정부는 핵심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은행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이 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고 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일으킨 은행들은 구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하에 쓰러진 경쟁자들을 헐갑에 인수하며 몸집을 더욱 불렸습니다. P. 모건은 베어 스턴스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릴 린치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망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구제금융을 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골드만삭스는 역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패턴은 완벽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08년 이후 무언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쁜 행동을 구제해주면 더 나쁜 행동이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네 번째 패턴, 2023년의 지역은행 파산 사태입니다. 2023년 3월 미국의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 은행은 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때
고객 예금을 장기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자 국채 가격은 폭락했고 은행은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뱅크런이 발생했고 은행은 단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자유시장이라면 이 은행은 당연히 파산해야 합니다.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보호 예금자들은 돈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즉각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법적 한도를 무시하고 해당 은행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SVB의 주요 고객들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 벤처 캐피털,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부유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J.P. 모건과 같은 초대형 은행이 파산한 지역은행들을 헐값에 인수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심지어 인수한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J.P. 모건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달콤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08년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패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불변의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은행들은 단기 이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다. 2단계, 그 위험이 터지면서 위기가 발생한다. 3단계,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명분 아래 개입한다. 4단계, 은행은 구제받지만 위기를 초래한 경영진은 거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5단계, 살아남은 거대 은행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경쟁자를 인수하고 더 큰 이익을 낸다. 6단계, 그 모든 비용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세금의 형태로 국민이 부담한다. 7단계, 어차피 구제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다음 위기를 향한 더 큰 도박이 시작된다. 이 패턴은 영원히 반복된다. 이 패턴의 수혜자는 명확합니다. 거대 은행, 그 경영진과 주주들, 그리고 퇴임 후 월스트리트로 자리를 옮기는 정부 고위 관료들입니다. 2008년 구제금융을 설계했던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CEO 출신이었고 그 후임자는 퇴임 후 월스트리트 사모펀드 회사로 갔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에 있는 이 회전문 인사는 은행을 규제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은행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실 자본주의, 즉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이자 나머지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입니다. 작은 가게가 망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거대 은행이 고객의 돈으로 도박을 하다 망하면 국민 세금으로 구제받습니다. 다음 금융위기는 이미 어딘가에서 조용히 잉태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 부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 다음 위기를 위한 모든 재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똑같은 패턴이 5번째로 반복될 것입니다.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줄을 설 것이고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응할 것입니다. 이 패턴은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혹은 시민들이 진정한 책임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지식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진실들을 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패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